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선이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점점 그 총선 시기가 이제 빨리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열기가 후끈후끈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을 몰고 다니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요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구, 대전을 방문했고 또 24일엔 울산이 예고돼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국민들이 몰리고 있고 또 유세장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마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그 인선에 대한 검증도 지금 현재 작업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출마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대구, 서울 종로 중구 또는 비례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카드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지 두 분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출마는 뭐 이제 하는 거죠. 네. 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대구 대전이 아니고 거창 그 구치소 할 때부터 그랬고 그 전에는 또 예술의 전당을 갑자기 출몰했을 때도 그렇고 이미 그때 어떻게 보면 정치 열차의 티켓팅은 끝난 거고요.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건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여부를 묻는 것은 질문으로서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령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편한 곳으로 가겠죠.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않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 그 민주당이나 뭐 하여튼 야당에서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곳,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역을 선택을 할 것이고 비례로 가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비례는 일단 비례 제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연동형이냐 아니면 예전에 병립형이냐라는 게 결정을 지금 현재 아주 그 여야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고 그 결론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비례는 안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그 합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지역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편한 곳이라고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중에서 종로나 중구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종로, 중구는 굉장히 험지가 될까요? 험지일 거예요. 네. 종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중구는 국민의힘한테는 험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TK 지역은 쉽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강남벨트의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한동훈에 어울리는 그런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례대표는 선거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 같고, 지역구로 간다면 비교적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강남벨트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강남벨트에 보내기에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정도의 인지도와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강남에서 그냥 쉽게 당선을 시키는 데 보내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좀 전력의 흡이다. 낭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성산이 그래서 한 50% 이상 되는 강북 지역 정도가 네. 사실은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해서는 뭐 종로나 중구나 아직도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전략적으로 옳을 거다. 또 하나 변수는 오히려 대구 경북인데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 바람이 만약에 굉장히 불꽃처럼 느껴진다면 소방수처럼 투입될 수 있는 게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한동훈은 뭐냐 도대체 저거는 보기에는 어떻게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의 신보수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1973년생, 50이겠다. 그래서 파라군 출신에
또 미국 유학 경험에 아주 엘리트의 그 깔끔한 이미지, 논리 정연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비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의 범절이 발라 보이는 모범생 이미지. 그럼 어디에서 어필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우리 사위가 저랬으면 하는 50, 60대 네. 여성들에게 잘 먹히는 그런 캐릭터로 저는 읽혀져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지역 정도는 아마 쉽게 때가 되면 네. 등판할 점이 되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딘지 내가 모르겠고. 강남벨트 같은 이제 비교적 쉬운 지역이다라고 점쳐지는 곳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좀 아까운 카드고. 그러니까 전력 낭비지. 전략 낭비고. 전력. 그렇다면 50% 이상 좀 그 확률 가능성이 당선 네.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제 출마했을 경우, 만약에 혹시나 그 낙마했을 경우는 그 한동훈 장관 본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정도의 저 정도의 커리어와 인지도는 돌파를 해내야죠.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공간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큰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네. 흔히 하는 말로 민심 속에서 일반 대중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능력은 본인이 또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정면 돌파를 당연히 하죠. 해야 스타 정치인으로 또 당연한 거예요. 대중 정치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저렇게 훈련되고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전투 용어를 바꿔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한동훈 장관 외에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관이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험지 출마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장관과 이제 원 장관 두 장관이 등판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별로 크게 개의치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반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두 장관을 포함한 이렇게 좀 스타 장관들도 더불어서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카드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두 장관의 이런 등판이 과연 좀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별 뭐 총선하고 영향이 없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장관이 지금 뭐 아무데도 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두 분이 조금 2인 2색이에요. 조금 다른데 한동훈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데 원장관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뭐 유력한 지역구라는 게 그건 원장관은 갈 데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양평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지금 정처 없이 지금 더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장관은 정처는 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금방 신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편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지금 신의원은 그렇게 편한 곳으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건 네.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현재로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등판을 했을 때 민주당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뭐 타격을 받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총선은 네. 253개 지역구로 나눠지고 이제 비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권역별로 나눠져서 각각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등판, 특히 한 장관의 등판에 대해서 미풍도 불지 않는 곳이 있고 좀 미풍이 부는 곳이 있고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한 사람 스타가 떠오르는 게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결정적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그렇죠. 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한동훈 장관이 떴으니까 이제 이건 바람이 막 엄청나게 태풍처럼 불 것이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양태들이 드러나겠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뭐 호남 같은 데는 민주당 입장에서 전혀 한동훈 바람이 아마 글쎄요. 바람 나무잎
입도 못 흔들 정도의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수도권인데 네. 수도권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가령 경기도를 예를 들면 동서남북에서 각각 다른 바람의 풍속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제주 선택보다는 수도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수도권에서 본인은 이제 선당 후사에 지금 희생하겠다고 프리핸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여당 지도부에 나는 마음대로 저를 마음대로 써주세요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당 내적으로 보면 당 안에서는 지금 험지 출마를 머뭇거리고 있거나 거부하는 것이 보여지는 친윤 또 중진 의원들에게 아마 압박 요인이 될 것처럼 보여져요. 또 하나는 글쎄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이 나온다고 해서 수도권이 뭐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여기에 더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 또한 상고 나와서 삼성에서 성공했다는 반도체 신화의 양향자 의원 네. 여기에다가 젊은 여성 한두 명을 이게 더하게 되면 수도권에 나름 구색이 갖춰지는 게 있는 거예요. 원희룡, 한동훈, 윤희숙, 양향자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되면 분명히 국민의힘, 여당에 대한 수도권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지는 대목이 생길 거다. 이런 것을 뭐 전략적으로 아마 여당 지도부가 한 번 더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그 민주당의 최강욱 전 의원이 여성 비하 이제 발언을 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가 내려졌는데 그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그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가 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상황을 보면 현수막부터 여러 가지 이제 좀 악재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언행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잇따른 민주당의 설화. 이게 이제 총선 4개월여 남았는데 총선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리스크까지 또 이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은 영향은 아니죠. 이게 총선까지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건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뭐 좋은 영향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여러 세대 또 뭐 그 여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각 세대들이 다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거고요. 네. 예, 여성들이 또 기분이 좋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은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별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제1호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세대랄지 성별이랄지 지식이랄지 학벌이랄지 이런 거 가지고는 차별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시리즈로 계속 있는 건 맞고요. 더 나쁜 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수막 사건에서 보듯이 사과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사과의 기본 원칙은 본인이 그러니까 해당자가 책임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조건을 달지 말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사흘이나 지나서 했고 사흘 지나서 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그건 뭐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대표한테도 보고가 있는데 하여튼 이건 지도부가 전체 책임을 질 일이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흘씩이나 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의 기본 원칙을 어겼고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또 여러 번, 두 번씩이나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지금 빨리 했는데 이것도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당내 의원들이 맞네, 그러네, 뭐 틀리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징계를 의미를 자꾸 퇴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최근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설화가 시리즈로 일어났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설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양 당이 다 설화에 관한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화가 생기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최강욱 의원 발언 저서 뭐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은 쉽게 얘기하면 수준 이하 발언이에요. 수준 이하. 근데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2명의 국회의원이 옆에 있으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박장대소, 박수 치고 웃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들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언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히 했던 거죠. 또 그 앞에 보면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고 나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아마 환호작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뭐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 지금도 탄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요.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해놓고 반윤연대로 나가자. 검사들 탄핵하자. 이런 게 적어도 성자의 오만함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다. 또 하나는 젊은 층, 경제는 몰라도 돈은 벌고 싶다. 이게 젊은 층을 묘사하는 단어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기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층 아니냐, 이렇게. 저 계층 비하죠, 이것도.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정신줄을 놓은 상태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발언들과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굉장히 경고를 해주고 빨간불을 빨리 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연초는 이제 좀 국민의힘, 또 연말은 이제 민주당이 잇따른 설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인유한 혁신위에서 대전에서 이제 강연을 했던 이상민 의원, 여당에서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뭐 한간이긴 하지만 거의 뭐 입당이 굳혀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슈퍼 빅텐트를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이 과연 탈당의 결정을 내릴지, 또 총선을 앞두고 과연 빅텐트는 누구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그 밑에 누가 어떤 인물들이 모여들지 좀 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상민 의원은 일단 고무신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인가요? 네, 아니요, 나가는 쪽인데 네. 무소속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돼 있고, 아직도 지금 12월 초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열흘 이상의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면은 5선이니까 지금 20년을 국회의원을 한 거니까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러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그래, 그러면 가야지라고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소속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죠. 민주당이 이러해서 나는 민주당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설명으로 족한데,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죠. 네. 어려운 결정이고. 그래서 이건 좀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뭐 빅텐트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하는데, 이건 빅텐트는 쳐질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텐트가 빅텐트, 더군다나 빅에다가 또 슈퍼를 붙여놔가지고 슈퍼 빅이라는 텐트를 김기현 대표가 칠 수 있는 아마 힘이 없을 거래요. 근데 슈퍼 빅텐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뭐 입만 열면 신당 얘기하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을 안는 스몰 텐트라도 좀 차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준비나 뭐 이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빅텐트는 저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포장지나 간판만 크게 내걸고, 한마디로 진짜 외화내빈, 허장성세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네. 신성범 의원님. 네.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론도 잠재우고, 모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모여서, 내 휘하에서 내가 당대표로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인 건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분이 처음에 배지 단 게 저보다 딱 4년 전에 2004년 17대 때 유승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놀라운,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후반부에
정치적 명운을 건 도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성구의 토박이었으니까 당원들한테는 물어볼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현재 민주당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이 당 안에서는.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뭐 무소를 가거나 국민의힘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분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은 철새고 공격하기에는 이분의 노선은 워낙 분명했다. 무슨 말이냐. 당내에서 계속 비주류의 결을 걸어왔고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톤으로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배지를 달겠다고 넘어오는 사람으로 철새로 공격하기에는 좀 근거가 그런 근거는 박약하다라는 점도 분명해 보여요. 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후에는 이제 뭐 거처를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그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재가를 했습니다. 여당은 안보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이었고 야당은 북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인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다. 이렇게 여야 간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요. 국민들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이게 9.19 군사 합의의 그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는 거하고 오늘 새벽인가요? 예, 쏘았던 이 정찰위성 발사하고는 연관관계는 좀 약한데 하여튼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지금 한 건 그 사이에 신원식 장관이 특히 취임한 이후부터 9.19 합의는 일단 좀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나 빌미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9.19 군사 합의를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그냥 빌미로 삼아서 확 결행을 해버리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신중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지금 대북한 문제, 남북한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신중 모드로 이 사안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합의의 일부 조항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합의의 9.19 군사 합의의 한계 조항, 정확히 말하면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 한 조항이다. 무슨 조항이냐? 이거 보면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그 조항을 보면 1조 3에 어떻게 돼요?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종의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고정익기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아니라 저 일반 비행기는 서부는 20km, 뭐 동부는 40km. 네. 회전익은 몇 킬로. 심지어는 무인기는 15km, 10km. 동부는 15km. 그러니까 DMZ 상공에서 자, 동부 지역은 무인기는 동부는 15km, 서부는 10km 이내에 못 떠들어고 만든 거예요. 심지어 기구는 25km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찰 자산, 그러니까 정찰기나 심지어는 드론, 무인기를 정찰기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북한도 안 보냈겠죠. 네. 그런데 북한은 그러면 군사정찰기를 쌓았다. 그럼 우리를 감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군사위성이 있겠죠. 미국의 도움으로. 근데 북한은 미국 위성이 뜨는 걸 대충 알아요. 정찰기. 그러면 숨긴다고. 근데 우리도 군단이나 군사령부에서는 무인기를 정찰을 해야 장사정포가 이동했다든 이런 거 아는 건데 우리 눈은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조 3항 효력을 정지한다. 그럼 다시 뭐냐?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감시와 정찰 활동을 이전처럼 하겠다. 제가 보기 유일한 무인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도 글쎄요, 뭐 굉장히 도발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그래서 최소한에서는 조치라고 봐요,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야당이 쌍특검 처리를 공언하면서 대정부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특검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은 대장동 특검은 거부하고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의외의 또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두 분의 좀 생각을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예상인데요. 네. 이게 지금 본인의 부인의, 대통령 부인의 특검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행사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거부를 한다면 두 개를 같이 처리할 거고, 받아들인다면 같이 받아들이고 해서 이것을 분리 대응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털었지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민주당에 받아들이면 더 타격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대장동은 차라리 보십시오. 대장동의 50억 클럽은 원래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곽상도는 이미 사업 처리됐지만, 네. 제가 보기엔 이것은 오히려 특검 거부권을 행사 안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그런 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저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해야 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이런 정치적 부담은 되지만, 그것은 뭐라 그럴까, 이게 야당의 노림수가 눈에 보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진행되고 하면은 엄청난 부담이 더 될 건데, 네. 저는 오히려 대장동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게 제 전망이에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박주민 의원과는 또 반대의 또 예상을 내놨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